안녕하세요. 최윤영의 나우 최윤영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노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한 우리들의 멘토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 책 제목을요 너무 공감드려요. 진짜 나야 내 얘기야. 죽기엔 너무 젊어, 살기엔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좀 제대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은행 금리 일단 너무 형편없고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치솟고 있고 지금도 막 자린고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겨우 뭐 좀 통장이 유지가 될 판인데 욜로 하면서 소확행 즐기면서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결론적으로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숨겨진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 16년 정도 쭉 했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강의로 부족하다. 좀 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먹고 그 강의에서 다 못한 얘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쉽게 읽었어요. 여기 막 숫자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픈데 너무 이렇게 술술술술 읽었어요. 사실 이제 재테크 책이 네. 책방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보 전달 위주죠. 네. 그래서 막 숫자 많고 막 그래서 저는 똑같은 책을 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제 돈의 문제는 제가 오래 연구해 보니까 생각의 문제더라고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에 임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제 책은 정보 위주가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바꾸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간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사칙 연산으로 부자 되는 법을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기 앞에도 보면 이렇게 사칙 연산 기호가 있는데 예. 요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경제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그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학교니까 사칙 연산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운 하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상학습법이라 그러죠. 이 사칙 연산에다 연결을 하면 돈의 속성을 연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더하기, 돈 벌기죠. 우리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쓰죠. 네. 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죠. 곱하기로 불려지는군요. 더하기가 예,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눠서 잘 관리할 건가. 이게 나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칙 연산 속에 돈의 속성이 연결돼 있고 그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다. 저는 알게 됐고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 가서 학부모 경제 교육을 한 300번 이상 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개념이 딱 정리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네. 게다가 이제 실천할 수 있게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아들 하십니다. 네.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어떻게 더하는지, 어떻게 빼는지, 어떻게 곱하는지, 어떻게 나누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요거를 좀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막 15가지 체크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벌기인데요. 네. 벌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돈은
일과 땀을 통해서만 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로또 맞아야지. 대박입니다. 그런데 로또, 그렇죠. 대박의 대명사가 로또인데 그렇죠.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814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감이 안 오죠. 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63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돌아가실 확률이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1년에 로또를 추첨을 이제 한 50번 매주 하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100살까지 매년 산다 그래도 50번이면 5,000번 사는 거죠. 814만 분의 5,000 해보십시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사도 네.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 벌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인생에 로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나 월급이 뭐 150, 200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쓰기와 연결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땀을 흘려서 벌면 그 돈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예, 두 번째, 빠져드네요. 예, 네. 돈 쓰는 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가 강의 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버세요? 그러면 개같이 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떻게 써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말을 못하면서 막 주저하면서 이래요. 개같이 써요. 막 이래요.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표현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같이 벌어서 우리는 막 쓴다. 막 써요. 막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적으로 쓰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 나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서 잘 쓰고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막 이렇게 버는 분이 얼마 전에 파산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분은 막 쓰셨군요. 지출이 2천을 넘었어요. 와, 그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과소비, 뭐 네. 여행, 골프, 맞아요. 막 유흥 이러다 보면은 즉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이분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파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훨씬 더 많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미혼인 경우와 또 기혼인 경우와 네. 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 그렇죠. 혼자 사는 경우. 예, 그리고 외벌이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와 뭐 이렇게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재테크해야 되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으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써야 되겠죠. 네. 여기에 제가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지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출할 때 이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어떤?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냥 단지 원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냐? 욕구냐? 욕구냐? 니드냐? 원트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욕구적으로 물건을 사는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특히 옷은 그게 예. 진짜 많은 것 첫 번째가 신발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신발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너무 계속 사는 거예요. 같아요. 뭐 신발이 뭐 정말
기능별로 뭐 색깔별로 뭐 계절별로 뭐 그리고 어떤 거는 사서 뭐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도 많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요, 옷입니다. 혹시 안방에 있는 옷장이 이렇게 닫으면 자꾸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리는 이유가 계속 옷을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옷장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어. 입을 옷이 없대요. 그 많은 옷이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그 주기적으로 그 이렇게 옷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나눔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옷을 기증하는데 네. 정말 분기별로 이걸 한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옷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옷과 신발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원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결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한지 욕구인지를 견제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과소비 또는 욕구적인 소비가 견제되니까 네. 줄어들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걸 실천하면요 놀랍습니다. 한 달에 한 20에서 한 30만 원까지도 절약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욕구적인 소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그 예쁜 쓰레기들을 사는데 소비를 하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아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불려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 돈을 불리는 방법이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시나요? 이 기본적인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첫째는 저축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투자라는 방법입니다. 네. 이 저축과 투자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저축과 투자가 뭐가 다르냐? 이 저축과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이 갖고 있는 속성 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원금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안정성. 그다음에 이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수익성. 그다음에 내가 돈을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느냐 묶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유동성. 그래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금융 상품은 이 3가지를 네. 적절히 섞어서 만드는데 네.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원금도 보장되면서 이자도 많이 주면서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죠. 없습니다. 예, 사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요. 이런 속성을 갖고 만든 겁니다. 원금은 보장돼요. 네. 안정성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죠. 네. 바로 그게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향이 좀 안정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반대로 투자형 상품은 원금은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네. 원금이 이제 손해 날 수 있는 그렇죠. 상품들이죠. 대신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원금에 대한 안정성은 없지만 수익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보통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펀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변액보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요즘 같이 낮은 금리 시대에서는 저축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골고루라는 게 이제 뒤에 나누기에 나오는데 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네. 목표 기간이 3년 이내 짧은 거일수록 안정성, 긴 거일수록 투자성. 이제 이렇게 그 목표에 따라 그때그때 저축과 투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소장님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거기에 돈을 확실하게 낭비하는 15가지 방법이라고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네. 근데 거기에 이자가 적은 상품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난 괜찮아 잘하고 있네 이러다가 딱 걸린 게 이자가 적은 상품을 이용한다. 빵 터졌어요 제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은 입출금 통장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 같은 아무도 금융을 알지 못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이자가 높은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재테크 책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떠나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행의 상품들은 전통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 상품 중심이었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 은행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그 상품들은 대부분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이자가 낮은 겁니다. 게다가 입출금까지 편리한 기능을 내가 찾는다면 네. 이자는 더 낮습니다. 네. 보통 정기 1년을 묶어두는 상품들이 뭐 한 1.5에서 2%라면 네.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자가 0.1,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세금 떼는 거죠. 예, 또 거기서 또 세금을 15.4% 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자가 적은 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네. 게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가가 한 3% 올랐다. 그런데 은행 이자가 2%다 그러면 내 돈은 맨날 1%씩 줄어드는 손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정적으로만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거나 네.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의 일부는 떼서 좀 위험이 약간 있더라도 투자형 상품에다 넣어서 돈을 관리하고 불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정성만 추구한다고 좋은 건 아니군요. 그럼요. 예. 과거에 예.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금리가 15%, 16% 이렇게 두 자릿수 시대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네. 돈이 저절로 막 불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 앉아서 제가 그때 그 은행에서 은행 10% 입출금 통장인데 10%였어요. 근데 그때 일본은 금리가 2%래. 이러면서 어떻게 그래? 이랬었던 게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근데 지금 저희는 0.2%라고요. 입출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0.1, 0.2.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융 상품을 잘 아셔야 되고 네.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도 사실 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소장님 여기 왜 그 아드님이 네. 전체 수입의 70%를 저축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 아드님은 그 70%를 그러면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나 뭘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류의 통장에 넣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죠. 네. 미혼인 시절, 또 신혼, 또 외벌이, 맞벌이, 또 중년, 또 은퇴를 앞둔 분, 은퇴하신 분 이런 상황에 따라 자기의 자산 관리 전략은 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혼인 경우 예. 결혼하기 전까지는 네. 자기 소득의 70%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 아들에게 실천을 시킨 거죠. 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저축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아기는 돈 먹는 하마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 막 기저귀값, 분유값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미혼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기가 어릴 때 인터넷 쇼핑몰 VVIP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 타임. 가장 놓치면 안 되는 타임이 언제냐? 결혼해서 첫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70% 60%를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제 아들은 어디다가 넣느냐? 하나의 통장에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한 7개에 나눠서 넣는데 왜 7개에 나눠 넣느냐? 네. 그 누구든지
이제 이게 이제 나누기 네 번째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누구든지 돈을 모으는 방법은요. 옛날처럼 그냥 아무데나 막 넣어서 돈이 그냥 하나의 통장에 넣어서 돈을 불려가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목표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재무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별로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쪼개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7개냐? 이제 뭐 특정 상품은 아니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비상자금 예. 통장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증권사에 가면 CMA라는 게 있어요. 이자가요. 아까 은행 이자보다 한 10배가 높아요. 한 그래요? 1.2, 1.5 됩니다. 네.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도 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저축 통장. 요거 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 자금 모아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적금과 적립식 펀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 예,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사업 자금이나 노후 자금 10년 넘는 이런 뭐 긴 미래를 위한 이런 뭐 용도로는 그것도 보험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험사의 변액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또 돈을 적절하게 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치거나 병 걸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네. 건강보험 같은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 6개, 7개 정도를 나눠서 거기다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내가 얼마큼씩 모으는 게 좋겠지?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250만 원에 제 아들은 이제 70% 정도가 190만 원. 그 190을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네. 거기다 넣어서 지금 돈을 쭉 모아가고 있는 거죠. 아빠 잘 둬서 세상에 부럽네요. 맞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보신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뒤에 얘기를 이제 앞으로 끌고 온 거군요. 네. 근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읽다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투자처를 30곳으로 분산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90%까지 상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그 말 못이라 그럴 바에 안정성 높은데 그냥 몇 곳에다 놓고 그걸 이렇게 잘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리스크 높은 것까지 해가지고 막 30개씩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나 그건 어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투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투자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네. 그 안에도 또 다시 안정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로 또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비유하면 금방 이해되냐면 왜 우리 고스톱을 치지 않습니까? 네. 고스톱을 칠 때 자기의 투자 성향이 딱 나옵니다. 네. 3점만 나면 스톱하는 사람 있죠. 저 그럴 거.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투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안정 추구형. 네. 예, 무조건 쓰는 사람. 네. 두 번째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 있죠. 아. 예,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독일병정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또 일어나고 죽어도 또. 이런 사람들을 공격형 그럽니다. 네.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사람, 적당히 쓰고 적당히 가는 사람을 혼합형. 투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성향이 나눠지고요. 예. 상품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그분이 30개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목의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형 우량주부터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하면 네. 어떤 종목은 막 그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막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속담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 바구니에 남으면 다 나눠서 담으면 설사 몇 개 깨지더라도 네. 또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개를 나누라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 그러죠? 그 하이 리스크, 하이 하이 리턴 그걸 경계할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것도 약간 담으면서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아주 안정적인 걸 네네. 같이 하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또 들어가면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여성들이나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너무 나이 어린 분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상품도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들은 이제 주로 보통 이제 투자는 이제 내가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두 가지를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과 채권. 이게 이제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건데 채권은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네. 원금이 잘 손해나지 않는, 손해날 확률이 적은. 그래서 이 안정 추구형은 그 상품 속에는 채권의 비중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래야 해요. 공격형은 채권의 비중이 적고 주식. 주식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네. 나에게 내 성향에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랬는데 그게 공격형이고 반대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적게 먹고 적게 싸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죠. 예. 게다가 또 내가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도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도 또 포트폴리오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사실. 네. 자기가 그걸 공부해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서 좀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네. 건가요? 소장님 강의도 듣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도 네. 이제 이런 도움을 주십니다. 네. 이제 하지만 사실은 매우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팔아야 되는 상품이 예, 있어요. 그분들이 판매해야 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요즘에 독립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걸 독립적이라 그러는데 독립적으로 일하시면서 고객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제안해 드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이제 뭐 재정 컨설턴트, 재무 설계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예, 은행, 증권,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네. 독립적인 회사에 속해서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없이. 예, 이제 저희 연구소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보다 더 내 입장에 서서 나에게 맞게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주시는 컨설팅 해주고 짜주고 네. 또 관리도 해주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저 지속적인 수입의 셈을 찾으라라는 요건 이제 더하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취업도 너무 힘들어서 허덕이는 마당에 평생 직장은 없다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지속적인 수입의 셈을 찾지?라고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네.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 경제적으로 경제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저금리. 그렇죠. 근데 이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간답니다. 더 내려가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그렇다고 뭐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잖아요. 네.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성장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3%가 안 됩니다. 네. 게다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화 저출산,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돈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안 하고 오래 사는 건 정말 이거 재앙에 가깝거든요. 네. 수입은 없는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패러다임, 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학교 공부하고 그걸로 직장을 얻어서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상의 직업의 50%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없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제 돈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직장을 잃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좀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는 거에 착착 적응하고 또 내가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 그것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저는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감히 제 자신을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40대 초반에 그때 뭐 연봉 굉장히 네. 몇 억씩 받고 이랬었어요. 네. 그런데 46에 나와서 창업을 한 거죠. 왜 창업을 했냐? 저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질 거라고 이제 그때부터 알았죠. 벌써 많은 문헌들이 미래에 대한 서적들이 나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 걸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억씩 버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럼요. 근데요. 자, 네. 만약에 2억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낼까요? 세금 40% 이상 냅니다. 그쵸. 44%. 네. 그러면 대강 한 8천만 원 세금 내고요. 나한테 1억 2천 들어옵니다. 예. 그럼 한 달로 따지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씀씀이가 또 있겠죠? 예. 제가 놀랍게도 그렇게 벌 때 한 달에 저축을 100만 원밖에 못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재정 관리를 그때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버는 것이 또 그렇게 벌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모았다고 쳐요. 네. 20억을. 그런데 내가 매달 한 500만 원씩 쓴다고 1년 6천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억이에요. 금방 끝나네요. 왜? 20년이면 그냥 바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내가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독립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창업을 뭘 할 거냐? 네. 두 가지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도 이거 책에서 읽은 건데 당신이 좋아하는 일, 당신이 잘하는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가 봤더니 제가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구소를 설립했고 여기서 강의와 컨설팅 이게 저의 주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16년 됐어요.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자리 잡았고 뭐 1년에 강의 한 200번씩 하고요. 그리고 뭐 상담하겠다는 사람이 막 줄 서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은퇴 준비가 노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 준비에 중요한 것은요. 무작정 돈을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네. 현금 흐름, 즉 수입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금융상품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같은 거 그게 있든지 네. 아니면 내가 계속 움직여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재능, 네. 기술, 컨텐츠가 있든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자기만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컨텐츠. 예, 자기의 컨텐츠. 네. 그걸 갖고 있으면 직장에서도 우대받고 또 자기 몸값이 올라가서 저는 제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갈 때 제 연봉이 3배가 뛰었어요. 왜냐? 저는 제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들이 그 지식을 쌓기보다는 자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컨텐츠를 꼭 확보하라고. 저는 그것이 이 현금 흐름 벌기에 네.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저는 정말 지금 돈 많이 법니다. 아니,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예. 가장 반응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샘. 자본의 샘, 뭐라 그러죠? 재산의 샘, 돈의 샘을 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겠네요. 내가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맞습니다. 예. 잘 관찰하고 알고
찾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을 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찾아낸 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건데 남한테 소용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남들이 그걸 유용하게 여길 수 있는 걸 또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렇게 젊은 나이죠, 뭐. 제 또래에 찾으신 거니까. 예. 운이 억수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많은 청취했던 이제 크리스찬 청취자한테 드렸잖아요. 네네. 단지 운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짧게 할게요. 네네. 제가 46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겠다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그 책이 하프타임이란 책이었어요. 네. 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하프타임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유명한 김동호,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강의하고 그걸 책으로 낸 아주 얇은 책이었어요. 예.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게 제 마음에 확 와서 꽂혔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사명이 뭘까? 저는 그때 또 우연히 중국 시니어 선교대회에 갔다가 네. 제가 사명을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님들의 은퇴,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원래 제가 대학 전공하고 첫 직장이 건설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망해서 은행으로 갔고 그것도 세계적인 시티은행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큰 증권사 이거를 15년 경험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약간의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창업을 했는데 정말 지금에서 생각하면 그게 저에게는 신의 한 수였죠. 그때 제가 창업을 했고 고생을 했지만 진짜 그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정말 예, 하나님의 한 수네.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직장 생활을 정말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접게 하시고 네. 창업을 통해서 제가 기반과 발판을 다지게 하시고 제 컨텐츠를 강화시켜서 이제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60인데 동안이시기까지 예. 하시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부터 저는 이 일을 몇 년 할 수 있느냐? 저는 30년 할 수 있어요. 강의만 해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일, 또 선교사님, 목사님, 또 이런 성도님들의 재정을 살리는 일을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준비했고 그래서 이 일을 16년 하니까 이제는 정말 터가 잡히고 기반이 잡혀서 제 인생이 후반전이 너무 풍요롭고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멋진 한 수였다. 제 인생을 향한. 그래서 저는 남은 생을 이제 그 재정 사역자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칭 대한민국 재정 사역자 1호. 뭐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사실 보통은 광야로 내몰려야 고난 가운데 있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바로 보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셨지만 그 순종함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나의 맞습니다. 욕망,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이?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생후 1년 6개월째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아버지를 불렀던 기억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순직하셨어요. 원주 부근에 이렇게 봉사하러
청년들하고 전도 봉사하러 가시다가 버스가 전복돼서 저희 아버님만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걸 읽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이다. 저는 아버님의 그 신앙의 피가 제 안에 흐른다고 늘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저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에서 살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거기서 훈련했던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예스 했어요. 그게 2월 중순이었는데 네. 그 중국 시니어 선교대회가 제가 창업한 게 3월 10일이에요. 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와서 그냥 회사 세운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초반에 그냥 힘들었겠죠. 갑자기 막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네. 준비도 안 되고 막 해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무모하다고 그럼요. 했을 것 근데 같아요. 진짜 무모하게 해서 정말 한 8, 9년 정도 너무 고생했고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어요. 네. 한 10억 이상 까먹었어요. 근데 소장님 그러면 그런 일이 상황이 펼쳐지면 아닌가 봐. 주님이 그때 주셨던 게 그냥 내 생각이었나 봐.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걸 끝까지 붙드신 어떤 믿음이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설회사 다니던 건축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금융으로 옮겼어요. 네. 근데 시티은행은 세계 그렇죠. 1등 은행이었어요. 아니 그 건설하실 때도 지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지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랜드마크들을. 예,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은행에서 훈련받고 한국에서도 가장 큰 증권사에서 그것도 금융의 꼬주라고 얘기하는 PB, 자산관리.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받은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에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저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노력과 제 어떤 재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사업하다 보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 아이들의 그 세뱃돈 통장을 깰 때, 그걸 깰 수밖에 없었을 때, 정말 저는 정말 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길이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견뎌내고 꾹 참고 이제 그 길을 걸어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되게 잘 뒤집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라고 가다가도 고난이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 쿵 떨어지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이렇게 멈추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그 바위를 이렇게 살짝 굴려가고 아니야, 맞아. 그리고 또 등 떠밀려서 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막 와서 정말 욥을 사단이 흔들듯 막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뚝심 있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정말 다윗 같은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숙연해져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신앙 훈련을 받은 것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에서 성역 공부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딱 제 안에 이게 몸에 체득되니까 그런 고난이 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터전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앙교육이든 금융교육이든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적용이 뛰어나시군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싱글 직장인인데 부모님하고는 살 수가 없고 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이 친구는 서울에 직장을 얻었고 근데 이제 여성이라서 치안이 열악한 데서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통근 시간도 막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지하철 타고 3시간, 4시간 걸리는 데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리즈너블한 곳에 직장을 숙소를 잡아야 되고 근데 또 소장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수입에 꼭 어느 정도 꼭 저축은 하고 싶고 이런 친구가 만약에 소장님 딸이라면 소장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미혼인 경우에는 70%를 저축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그 주거 비용 있잖아요. 네. 그 주거 비용을 뺀 걸 70%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서 70% 저축하고 나머지가 주거 비용인데 네. 그럼 뭐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밥은 어떻게 먹고 이러시잖아요. 살아? 예. 자 그런 경우라면 그게 예. 만약에 저의 딸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네. 회사 근처에 네. 방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기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그 이제 월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를 저축하라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리고 뭐 욜로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노세 젊어서 놀라 그랬는데 요새 SNS 때문에요. 예쁜 카페에 가서 맞아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 안에서 이렇게 쭈그러들기 싫은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거기 커피가 막 2만 원씩 막 이래요. 너무너무 비싸요. 맞아요. 이렇게 나 그런 데 다녀왔어. 이런 사진들 속에 나오는 커피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적으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또 가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 시켜줄 필요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5만 원이면 5만 원. 예. 나만을 위한 비용. 또는 뭐 외식비, 뭐 문화비.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경제 항목이 한 10가지밖에 안 돼요. 주거비, 주식비, 뭐 피보비, 뭐 유류비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걸 잘 쪼개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렇게 이제 예산 결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가계부 앱 어플리케이션을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 보면 저 책 읽고 바로 설치. 예, 맞아요.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하면요. 이게 와서 자동으로 다 이게 정리가 돼요. 네. 그러면 예쁜 카페 가세요. 그런데 노상 가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그 SNS에 한번 올릴 정도. 그러면 뭐 한 달에 2번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면서 뭐 15,000원짜리 식사 뭐 커피를 마실 수 있죠. 그러면 한 2번 내지 3번을 정하고 또 친구랑 같이 약속을 해서 그럼 가는 날 이런 걸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계획적으로 안 사니까 내가 5번을 갔다 왔는지 7번을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돈이 줄줄줄줄 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계부를 쓰면요. 또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많으면 30만 원이 절약돼요. 그게 뭐냐? 줄줄줄 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막아도요. 그렇죠. 부자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인생을 즐길 수도 있어요. 옷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피복비를 정해요. 뭐 8만 원, 10만 원. 근데 이제 매달 옷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모이잖아요. 네. 그럼 모아서 3달 모으면 좋은 옷 하나 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좋은 거 진짜 좋은 뭐 백이나 구두를 사고 싶다. 모으면 되죠. 모아서 가서 사실은 요즘에 현금으로 사면요. 또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줘요. 이렇게
저지르고 할부로 사는 게 아니라 모아서 현금으로 가서 사는 버릇. 이렇게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돈도 이렇게 지혜롭게 쓸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용카드로 사지 말고 현금으로 사라라고 권하시는 거군요. 예, 그 현금이 체크카드죠. 예. 예, 그냥 현금 들고 다니면 네,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얘기를 좀 하면요. 신용카드가 왜 위험하냐면 첫째는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지난달 가정에 외식비 얼마 쓴지 아세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왜 모를까요? 모르겠어. 진짜. 첫째는 계획을 안 세워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쓰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얼마나 나가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압니까? 그러면 이래요. 월급이 얼마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입은 알아. 지출을 몰라. 아니 우리 프리랜서들은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신용카드가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지불 방법이 아니다. 예. 제가 혜택으로 우리를 꼬시지만 우린 넘어가지 말자.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건 뭐 네. 편집하셔도 돼요. 심리학자들이 20세기에 찾아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걸로 뭘 꼽았냐면요. 신용카드와 무이자 할부를 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예쁜 구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 현금가 only 2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쉽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지죠. 네. 근데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20개월 무이자 할부. 한 달에 10,000원씩 내세요. 그럼 어때요? 혹하죠. 쉽게 사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의 구매의 저항을 무너뜨려야지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외상거래, 할부거래래요. 그게 뭐예요? 신용카드잖아요. 예. 무이자 할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쇼핑 보면서 왜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30만 원 그러면 안 사요. 그런데 3개월 3만 원씩 10달에 나눠 내세요. 네. 이자도 안 내도 되는데 예. 막 이러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오야. 그렇게 막 오야. 28,000원? 혜택 받는 거 예. 같고 그리고 지혜로운 거 같고.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로 안 느껴지고 3만 원짜리로 느껴지는 이 구매의 저항 심리를 무너뜨리는 거. 네. 이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 신용카드와 무이자 할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예.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겨내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그리고 나눠서 사는 것보다 모아서 사기. 이렇게 내 생활 패턴을 바꾸면 정말 건강한 소비 그리고 행복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으면서도 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길을 오늘 제시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노후가 되게 암담하게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40대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불안해하는 가장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은퇴 얘기를 하면 네.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뭐 벌써 은퇴를 얘기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38년 전에 신입사원이었는데 그게 엊그저께였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신입사원 연수 받았던 기억이 아니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록새록해요. 무슨 얘기냐? 세월은 정말 화살과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40대, 50대 은퇴가 다가오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찾아낸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 복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리. 복리가 뭐냐?
작은 돈이 긴 시간과 만나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어난다라는 것이 복리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돈,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먹는 거,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절약을 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젊더라도 20대, 30대, 40대 어떤 세대이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따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30년, 40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나서 나중에 정말 자기에게 튼튼한 그런 버팀목이 되는데 자, 제 얘기 할까요? 저는 1988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작됐어요. 네. 그때 내 월급의 뭐 4%인가 4.5를 뗀다 그래서 그냥 뭐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 거냐 그냥 했어요. 제가 이제 내후년에 이제 국민연금을 타는데 네. 정말 4.5%는 몇만 원 안 되거든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얼마를 국민연금 타냐면요. 150만 원을 탑니다. 진짜요? 예, 부럽죠? 요거를요. 연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을 제가 연기를 살짝 하면요. 더 많이 줘요? 거의 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때 그 돈 4, 5만 원, 뭐 6, 7만 원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 안 했으면 그 돈으로 제가 돈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 그렇죠. 겁니다. 커피 드셨을 거고. 그럼요. 어딘가에 구두 사셨을 썼을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나누기 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돈이 들어가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혼들은 자기 결혼자금, 결혼자금. 그다음에 내 집 마련자금, 자녀 교육자금, 우리가 대학 등록금 서포트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녀 결혼자금, 뭐 결혼할 때 5억, 5천만 원, 1억 이렇게 이제 대주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노후자금. 이게 누구나 공통적인 인생의 5대 재무 목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외에도 뭐 자동차 구입자금, 여행자금, 뭐 가전제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세우면 남은 기간이 나오죠. 3년, 5년, 7년, 10년, 20년 거기 그 기간에 맞는 금융 상품이 다 있어요. 네. 그거를 찾아서 그 상품을 가입을 하고 거기에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넣어서 쭉 돈을 모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생애 재정관리, 생애 재무설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딱딱딱 나오겠죠. 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겠죠. 이게 제가 주장하는 행복한 부자론입니다. 네. 돈이 단순히 많다고 부자는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을 살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딱딱 그때 만기가 돼서 나에게 돈이 나온다. 은퇴했더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매달 얼마 해서 250, 300씩 나온다. 너무 행복한 그렇죠. 거죠. 걱정이 없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렇게 생애 재무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월급이 150이든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누구든지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이건 뭐하고 원리가 비슷하냐면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우고 가나요? 그냥 가나요? 세우고 가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야, 우리 다음 주에 하와이 여행 가기로 했어. 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버지 비행기 표는요? 야, 그 공항 가면 표 없겠냐? 그냥 공항 가서 표 있는 것 아무거나 타고 가자. 호텔은요? 야, 그 와이키키에 쭉 있는 게 호텔인데 가면 뭐 방 없겠냐? 그러면요, 여행은요? 그럼 뭐 그냥 아무데나 뭐 렌트카 빌리든지 뭐 걸어 다니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와이 니나 가라. 그런 여행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즉 여행을 우리가 4박 5일, 6박 7일 여행도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인생의 긴 여행, 이 30년, 50년, 60년, 70년짜리 여행을 계획 없이 떠난다면 이거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여행의 재정 계획을 세우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이 기다려지죠. 그렇죠. 설레이죠. 그러면 은퇴, 노후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의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지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재정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 생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누구든지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